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대구 굴기. 대구가 다시 힘차게 일어선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사자성어로 대구 지역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 5대 신산업 육성 등 7가지 과제로 미래 50년의 기틀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중심 사고로 대전환을 강조하는데요.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을 새해 목표로 세우고 일자리, 문화관광, 교육 같은 모든 사업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어제 지역의 신년회로 바쁜 하루였는데요. 대구시 신년회를 찾은 주호영 의원은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1월이 아니라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법과 같이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면서 지금 지역에서는 대구의 군부대를 경북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죠. 지난 연말에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오늘 시사 초점에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새해에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에는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청송 3도, 영주 2도로 예상돼 낮에는 영상권 보이며 기온이 오르지만 바람이 불어 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여기에 경북 북동산지에는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짝 메마른 대기 속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청송군이 새해부터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12월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해 2023년 1월부터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무료 이용은 연령이나 소득 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 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 외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교통약자 같은 특정층에 한정된 교통복지 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청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하늘 맑은 가운데 추위가 계속됩니다. 한낮에 영덕 4도, 포항과 경주 5도, 울진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역에 10일 넘게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옮겨붙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계속되다가 다가오는 금요일쯤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를 자랑하죠. 제30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 1일 4년 만에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기존의 풀코스 부문을 제외하고 하프 코스와 10km, 5km 이 세 부문만 열리고요. 주요 관광지와 시내 일원 코스는 제외해서 교통 통제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모집 인원은 선착순 12,000명으로 제한하고요. 신청은 경주 벚꽃 마라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마스터스 대회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또 올해 대회부터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경주의 벚꽃 명소와 대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라톤과 함께 경주의 봄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5도, 습도는 5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뇌경색 의심 환자가 발생해 강릉항으로 이송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던 31일 저녁 5시 30분쯤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후송하기 위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헬기를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동해상의 기상 악화로 헬기가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울릉도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속초해경 소속 경비함정을 보냈고요. 이 경비함으로 뇌경색 응급환자를 강릉항까지 이송했습니다. 환자는 강릉항에 대기하던 119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새해 달라지는 생활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분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출산 보육 분야도 준비했습니다. 예.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2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587만 원 수준입니다. 네.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넘어서 배우자 한 명이 소득 활동을 그만둬야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다 만원 추세로 시술 연령이 높고 고비용의 체외 수정 비중이 큰데 경제적 부담 탓에 시술을 포기하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2021년 대구 지역의 출생아 1만 명 중에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964명이었습니다. 10%도 채 안 되네요. 네, 한 10% 정도 그럴까요? 되는데요. 네. 이는 전국 평균인 8.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대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고요.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서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대구에 유명한 난임 병원이 2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소득 기준이 없어집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 등에 집중된 지원 경향에서 벗어나서 네. 난임부터 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부모급여도 올해는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자체가 지급하는 그 지원금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올해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이, 네.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만 1살이 되기 전에 70만 원, 맞습니다. 1살부터 35만 원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또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원되는데요. 또 지방자치단체별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 장려금도 있습니다. 네. 이것들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그죠? 네,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네. 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구 지역의 출생아 수가 7,791명인데요. 전년도보다 6.1%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5명인데요. 이게 OECD 국가 평균인 1.59명보다 훨씬 낮은 그렇네요. 수치입니다. 네. 또 요즘은 저출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출산이 여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단계별 지원책들이 다양하게 많이 더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해피맘콜입니다. 해피맘콜. 이것도 보육 지원책인가요? 출산 보육?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해피맘콜은 대구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매월 2만 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때문에 대구시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와 연계해서 임산부라면 누구나 아무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피맘콜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출산 후 1년까지 임산부로 보기 때문에 한 명당 최대 22개월간 모두 44만 원의 택시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타 지자체가 도입한 택시 사업은
특정 회사와 연계한 탓에 이용률이 낮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용 제한이 없는 대구시 해피맘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 거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많이 모를까요? 네, 대구시가 해피맘콜 사업에 준비한 지난해 예산이 모두 6억 원인데요. 준비하는데 6억이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네네네네. 6억 원을 준비한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 해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구 임산부 가운데 25%인 5천 명이 매월 2만 원씩 사용하면 한 달에 1억 원씩 6개월 동안 6억 원이 네네. 필요하다는 6억이 계산이 필요하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나 도입 첫 달인 7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임산부 가운데 3,000명 정도가 사용 등록을 마쳤고요. 네. 이들이 5개월 동안 사용한 예산이 7,62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한 해 배정한 예산의 12.71%만 소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네, 해피맘콜이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서 임산부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용이 불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피맘콜을 사용하려면 우선 IC 칩이 내장된 대구 행복페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스마트폰에 해피맘콜 앱을 다운받아서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을 하는데도 2,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네. 택시 이용 후에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서 해피맘콜 앱의 사진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지원도 다음 달 20일에 사용 금액의 70%가 대구 행복페이 카드로 캐시백 되는 구조입니다. 절차도 번거롭고 네. 여러 가지로 아마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요즘은 네.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면 자동 바로바로, 결제 방식이라서 그렇죠. 따로 결제할 필요도 없고요. 기사님과 대화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피맘콜은 결제도 현장에서 해야 내가 하고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내릴 때마다 영수증을 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한 월 1억 원씩 12억 원의 예산을 해피맘콜 사업에 배정을 했는데요. 기차는 영수증 첨부 절차도 개선할 여지를 드러냈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올해는 직접 발로 뛰면서 더 많이 그렇습니다.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로바로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입양 저조입니다. 네, 입양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 모양입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대구의 입양 아동이 5년 전 22명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6명에 그쳤습니다. 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통계에선 2021년 대구 입양 아동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입양은 전국적으로도 큰 폭으로 주는 추세인데요. 2021년 입양아 수가 전국적으로 415명을 기록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88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반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매년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매년 140명 이상의 아동이 시설과 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되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또 네. 입양을 하는 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또 줄기는 너무 많이 줄었네요. 네, 입양 감소에는 사회적 편견과 까다로운 절차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면 입양 신청 후 가정조사를 거치고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남편과 입양을 고민한 한 30대 부부는요.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연위원회를 통해 아이와 맺어지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입양 전제 가정 위탁 후 법원 허가까지 받는 데까지 또 8개월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고 낳는 기간하고도 네. 진짜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이유는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엄격해야 하니까 그죠? 그 네. 정인의 사건 이런 슬픈 일도 많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또 새 아이를 입양한 40대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첫째보다 셋째로 갈수록 입양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네. 예비 입양 부모들은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오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힘이 들다고 하는데요. 네. 학벌, 직업, 소득까지 다 모든 걸 심사하기 때문이고요. 전문가들도 2022년 입양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고 정인입법 사건으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입양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반편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만 나이입니다. 네.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언제 6월부터라든가 네, 그러던데요? 6월 맞습니다. 네, 언제예요? 6월 28일부터인데요. 아. 이 표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네. 기존 법령상으로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계산해 것이 왔어요. 네, 원칙이지만 네. 통상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한 살 바로 그냥. 한 살 여기고 네. 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가는 맞습니다. 세는 나이를 활용해 왔죠. 자,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주로 연나이를 표기해 오곤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네. 탓에 매번 나이에 관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네. 올해 94년생, 74년생 이 끝자리 4년생 분들이 특히 좋다는데 네, 왜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이분들은 올해부터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다가 6월이면 최대 2살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 예를 들어서 새는 나이로 30살이 된 1994년생들의 경우에는 6개월 뒤면 생일에 따라서 28살, 29살이 되는 겁니다. 네. 네, 94년생들은 20대를 한 번 더 살 그렇네요. 수 있는 생각이 네. 굉장히 행복해하고요. 특히 이 시기에 김광석의 서른 즈음의 노래를 듣거나 네. 또 새해 계란 한 판을 선물해야겠다 네네네, 이런 장난 많이 맞아요. 했는데 네.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더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1984년생들은 그럼 이제 40대가 아니라 30대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오, 이거 효과는 더 크겠는데요? 39살을 두 번 겪는 건데요. 네. 84년생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능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를 겪은 세대라고 합니다. 네. 또 60대를 앞둔 1964년생들도 다시 50대로 돌아가서 소소한 기쁨과 행복감이 네. 든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나이를 먹는 건 똑같은데 숫자만 달라진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근데 없겠죠. 기본 문제가 있죠. 네. 네. 네, 반대로 이제 줄어드는 나이가 못내 아쉬운 세대도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대로라면 20살인 2004년생은 네, 만 나이 전면 도입으로 아이고, 또 그렇네요. 맞습니다. 여전히 10대에 머물게 되는데요. 곳곳에서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의 학년의 친구라도 생일에 따라서는 형 동생이 됐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동갑이 되기도 할 텐데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네. 또 서양은 나이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또 맞습니다. 동양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이걸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족보가 꼬여가지고 네. 누구는 친구인데 누구는 형 동생이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많거든요. 또 이 나이에 따른 어떤 서열 정리 문화를 조금 뭐 줄여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좋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가 바꿔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거 하나 볼까요? 네, 검은 토끼입니다. 예, 개묘년 올해 검은 토끼 해놨는데 사실 검은 토끼를 본 적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예, 새해가 되니까 토끼란 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네, 토끼는 12띠 중에 뭐 네 번째에 해당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달나라에서 방아를 짓고 있다. 네, 상상의 토끼가 대상이. 떡방아를. 네. 네. 달나라에 사는 토끼는 옥토끼라고 하는데 이게 동아시아 전반에 퍼져 있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네. 올해도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또 언론들도 매년마다 첫날 태어나는 아이들을 집중 조정하는데요. 그렇네요. 네. 올해는 광주에서 새 쌍둥이가 탄생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이 토끼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 한 해도 다들 바라시는 일들 모두 이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네, 모두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에 패션 문화 복합 공간인 팩스코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문을 연 지 한 1년쯤 지났는데 신진 디자이너들, 젊은 창업가들을 위해서 매장 운영도 하면서 또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특별한 이벤트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술을 놀이하다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윤광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가영 씨.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이곳은 산격동에 위치하고 팩스코. 있습니다. 네, 네. 팩스코는 다양한 전시 행사들을 개최를 해왔는데요. 이번 특별기획전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 진행이 됐었는데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면서 성황을 이룬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로운 낙서존에서 아이들을 만나봤고요. 관람객과 담당자의 목소리로 기획전 공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친구들 뭐 그리고 있어요? 곰돌이요. 이거 무슨 곰돌이인지 알아요? 네. 무슨 곰돌이? 아빠 곰돌이. 여기 지금 보시면 나는 낙서왕 그래피티 존과 드로잉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람객들과 어린아이들이 놀러와서 자유롭게 낙서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저희 입구로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바로 드리밍 보이 존이 있고요.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그로잉 업 존과 캘리그라피 작가, 한글 숲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또 한글 숲 굉장히 멋있게 붓글씨로 한글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천장에 매달아서 숲을 만들어놨네요. 평소에 보던 한글이지만 또 색다르게 재밌기도 하면서 한글의 또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광장에 보이는 현재 저 조형물은 우유박스로 만들어진 햇빛트리이고요. 여기 놀러 오시는 이제 관람객분들께서 행복 열매로 본인의 소원을 적어서 직접 거실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각각 테마별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나 보네요, 공간이. 네, 맞습니다. 체험 공간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낙서를 하면서 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래피티 존과 형형색색의 종이접기로 만들어진 종이숲이 있고요. 또 전시 공간은 한글 숲과 조형물이 어우러진 그로잉 업 존, 그리고 동자동이의 회화 영상 작품으로 구성된 드리밍 보이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자동희 작가를 만나서 전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속에서 자극을 받고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페인팅, 애니메이션, 세라믹 등 다양한 매체로 활용해서 작업하고 있는 동자동희입니다. 저는 2014년 단체전을 시작으로 작가의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팩스코를 통해서 세 번째 개인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구에서 선보이게 된 전시는 2022년에 진행했던 저의 개인전 2개 드리밍 보이 전시와 그로잉 업 전시를 이번 팩스코를 통해 한 자리에서 선보이게 됐는데요. 작가로서 활동하는 저의 이야기를 꿈을 찾는 소년의 모습과 그를 통한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보통 작업을 저만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페인팅, 애니메이션, 모형 작품 등 다양한 형태로 작업과 이야기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매번 새로운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설레어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20여 점의 그림과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통해 제가 가진 이야기를 함께 교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전시에 조형 작품으로 함께 콜라보해준 소리연 작가의 하늘에는 새가 없었다는 작품이 있어요. 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도 관람할 수 있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방학 맞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가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단일 맞습니다. 코스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예. 네. 한참 다녀야 돼요. 어때요? 가보면. 일단은 팩스코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요. 네네네. 엑스코 바로 옆쪽에 초록색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네네. 3층 규모의 컨테이너로 전시 행사부터 뭐 카페나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어서 대구 유일의 컨테이너 복합 패션 문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 전시 행사인 예술을 놀이하다는 어린 아이부터 예술을 즐기는 MZ세대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회였습니다. 관람객들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제일 조용한 평일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한번 들리게 됐습니다. 저 사실 이거 작품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이들 동심에서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봤을 때 아이가 되게 안심을 느끼고 또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벽에 더 걸어두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구입하게 됐어요. 네.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그냥 전시만 보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전시도 보고 또 아이들과 같이 오면 같이 그림도 좀 그려보고 모형도 만들어보고 같이 예술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독특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친구하고 놀러 왔습니다. 일단 동자동희 작가님 전시를 전체적으로 좀 봤고요. 동자동희 작가님이 가족에 관련된 그런 주제성으로 그림 그리신 걸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는 시선 고인이라는 작품을 되게 좋게 봤는데요. 그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오해를 깊게 쌓으면서 그런 얻은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셨다고 하셔서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기 전시도 구경하고 디자이너 옷들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보려고 왔어요. 동자동이 여기 작품 있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저기 미디어 전시하는 것도 있고 설치 작품도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무래도 전시도 같이 볼 수 있고 또 뭐 구경이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는 2월 26일까지 팩스코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 요구가 컸던 대구 수성구에서 사업 추진에 힘을 더하는 민간단체를 1월 중에 구성한다고 합니다. 탄력을 받고 있는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단 윤영대 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단장 윤영대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이 대구에 있는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가시화됐습니다. 일단 사업의 큰 틀, 방향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군부대 이전 사업은 도심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대구 미래 50년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부대 이전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기업, 인재, 자본이 모이는 도심 발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개별 부대를 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통합 이전시켜 통합적 배치 계획으로 미래형 군사도시의 건설과 미래 국방 병영 환경을 고려한 군사시설 및 복지시설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전되는 지역은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구 도심에서 이전을 하려는 부대가 몇 곳이나 되나요? 대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군부대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이전 대상 부대는 총 7개 부대로서 국군부대는 수성구 지역의 2작전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방공포병학교가 있으며 북구 지역에는 54단 사령부입니다. 미군 부대는 남구 지역에 위치한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 3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전 대상 군부대와 협의 진행했을 텐데 어떻게 됐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모두 찬성을 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의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당사자인 이전 대상 부대들과 육군본부, 공군본부, 국방부, 국회 등의 사업 설명을 통해 이전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식적인 소통기구인 광군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 대한 탄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전하는 군부대는 주거와 교육, 생활 환경이 좋은 대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불만이 있지만 대구시 도심 발전과 소멸해가는 지자체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부대 이전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를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군 측의 답변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 사업의 첫 번째 절차로 지난 9월 국방부를 통해 미군 부대 이전을 소파 과제로 채택해달라는 소요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협상의 주체인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미 정부기관인 국무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대구시는 협상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실무 차원의 사전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님께서 직접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대구시의 의지를 담은 서신을 전달한 바가 있고요. 네. 또한 지난달 대구시를 방문하신 주한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 부대 이전은 일단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전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내 미군 기지 이전의 대표적 사례는 평택 지역에서 진행하였던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미군 부대 이전 공약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 이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주요한 시설 대부분은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6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전하는데 총 3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평택 사례를 살펴보면 미군 부대 이전 사업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사업이며 지난한 협상 과정과 더불어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로 인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시작을 하면 반드시 이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를 갖고 대구시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국군 부대 이전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사업 추진에 더 탄력을 붙일 수 있게 이제 됐습니다. 지금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 몇 곳이나 되나요? 네, 현재 대구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군위군, 그리고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등 5개 지역입니다. 유치 희망 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후보지를 검토해 보니 부대 주둔지의 가용성과 교통의 접근성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군부대의 입지 특성상 작전성 등 군사적 측면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작전성 측면에서의 검토는 국방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좀 많은 거예요, 그죠? 예상하셨습니까? 네.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 할 거라고? 네, 뭐 지금까지 이제 군부대 이전 사업 사례에서는 이제 군부대 시설이 기피 시설이나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주민의 갈등이나 반대 등으로 이전지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1, 2개소의 후보지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은 5개 지자체에서 요구함으로써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치 요구가 많은 이유는 이전하는 군부대는 사령부급 행정부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둔 장병 및 가족이 한 2만여 명 이상이 되고 민군 상생 복합타운과 또 밀리터리 타운 개념의 군부대 이전 방식으로 인하여 소멸되어가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마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후보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협의 요청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들을 담은 겁니까? 지난 연말에 그동안 준비해온 5개 지자체에 대한 이전 협의 요청서 초안을 포함하여 5개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 의뢰를 국방부로 요청했습니다. 이전 협의 요청서에는 양여 부지 및 기부 부지에 대한 토지 현황과 기존 및 대체 부지 조성 계획, 민원 관리 계획과 공사비 검토 내용을 포함한 기부대 양여 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전지 이제 선정 과정이 아마 지역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이 협의 요청서를 바탕으로 이제 국방부는 앞으로 어떤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국방부는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5개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작전성에 문제가 없는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최종 이전지는 각 군 본부와 국방부와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구시는 선정된 최종 1개 이전지에 대하여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정식으로 국방부로 제출하게 되고 국방부는 국유재산 분석과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는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부대 양여 합의 각서는 2024년 6월까지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전 사업은 2030년 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비 올해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거예요? 이건 이제 기부대 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총괄 사업비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이전 사업비는 이전 후보지별로 부지 면적, 지가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5개 지역을 평균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약 한 2.5조 정도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군부대의 추가 소요를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군부대 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이전 사업비를 재검토하고 네. 합의각서 체결 시에 이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단 윤영대 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빠르게 규제를 풀겠다라고 하는데 올 한 해 부동산 정책 방향 전망 알아볼게요. 어쨌든 경제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은백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정부는 여러 차례 이제 완화 방안을 얘기했지만 하여튼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의 세율을 감면하겠다는 내용과 실수요에 대한 이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또한 이제 주요 관심사인 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의 아파트 부분 등록 재개를 이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서울의 규제 중인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집을 살 때 내는 게 취득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 취득세의 개편 사항은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1에서 3%의 일반 세율이 이제 부과되고요. 3주택은 4%, 또 4주택자와 조정 지역 3주택은 6%의 이제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6%가 되는데요. 네. 이게 저 앞전에는 12%였죠. 그게 이제 한 50%로 줄어드는 택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급락 방지를 위한 대책이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택 매매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6%는 여전히 거래 활성화 저해 요소로 보이고요. 제대로 이제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한다면 취득세 1% 구간을 현재 6억에서 9억 원으로 이제 상향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또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는 3%의 단일 세율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를 50%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취득세는 완화했지만 세율을 더 낮춰야 이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지난해 5월에 개편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세를 배제했지만 다시 1년간 기한을 연장해서 24년 5월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일반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율이 어떠냐 하면은 1년 미만의 단기 거래 시에는 70%를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네. 이걸 45%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분양권 거래는 1년 이상부터 해서 등기 때까지 단일 세율 60%에서 하던 것을 일반 세율로 전환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거래 시에는 60%에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율이 이제 대폭 내리게 되는 거고요.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발표되었는데요. 현재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LTV의 30%까지는 이제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LTV를 30% 확대한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에 묶여 있으니 별 의미는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하나의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LTV가 적용되는 게 시장의 논리인데 LTV 30%가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는 미흡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또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추진 내용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청약으로 당첨된 실수요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전매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서울의 투기 가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전매 제한 3년에 묶여 있지요. 네. 이 지역별 시장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개정 시기는 1분기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대출 부분인데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규제하고 있었는데요. 네. 가계의 생활 안정자금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2억까지만 허용하고 있었는데 신규 구입 시와 동일하게 LTV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뭐 시세로 따지면은 한 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2억까지만 생활 안정자금으로 대출해줬던 것을 LTV를 70% 적용하면은 3억 5천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하였는데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올해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주택 가격 하락으로 공시 가격도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또 공정시장 가액도 낮아지면은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정부는 이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육성키로 하였습니다. 이 등록 요건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네. 취득세를 보면은 신규 아파트를 매입할 때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를 85에서 100% 감면하고 또 60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네. 취득세 감면 요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라고 해서 기존의 보유주택이 아니라 신규로 취득해서 20호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네. 등록 사업자일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합니다. 네. 그리고 6억 원 이하 주택이기에 종부세 자체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고요. 또한 법인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에 법인세 추가 과세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20%를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폐지하기로 했던 임대사업자 부활에 대해서는 이게 뭐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대책이 이제 시장에서 별 호응을 얻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난 정부에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많은 혜택을 준다면서 유인해 놓고는 막상 집값 오르니까 투기 주범으로 몰아치우며 철퇴를 내렸는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허용해 준다고 해서 쉽게 움직이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이 대상주택이 문제인데요. 매입 대상주택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신규 주택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제 오피스텔을 얘기한다면 가능할까? 이 분양 가격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자, 2023년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는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구의 이제 23년 입주 아파트는 34,800세대지만 임대를 포함하면 36,000세대가 입주 물량입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렇네요.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제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올해 이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며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부터 실수요자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 아파트는
입주 시점이 가장 저렴합니다. 네. 입주가 완료되면 이제 더는 금매를 내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가격은 분양가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네. 실수요자라면은 막연하게 23년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역의 입주 아파트를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그렇군요.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려면은 일단 이 금리가 좀 상승이 멈춰야 될 텐데 올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급격한 금리 상승이 2022년도에 모두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지난해 8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자그마치 7번이나 올렸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였던 것이 3.25%로 이제 치솟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이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금리 인상 차가 있기는 하지만 환율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버티고 있어 보이고요. 네. 올해 2023년도 금리 인상은 한 0.25% 범위 내에서 한두 차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처럼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요? 물가가 안정되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도 안정화되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논의도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이 너무 많은데 미분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도 발표된 대구의 미분양이 전국 최대라고 하는데 네. 미분양이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신규 분양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가지고 초기 계약률 부진이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분양 해소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요. 입주 아파트를 저렴한 시세에 살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올해도 신규 공급 시장은 이제 물량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초기 분양률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에 공급하는 물량에 비례해서 미분양은 계속 좀 증가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반응을 할까요? 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시점에 나온 대책들은 앞으로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전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을 하루 아침에 지우지 못하고 이제 부분 해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연착륙하는 시점에 가감하게 모든 규제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제 급락을 막아야겠죠. 네. 이 부동산은 올라도 문제입니다만은 급락 시점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홍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
네,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가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수성로 동성학교 내거리에서 중동 내거리 방향 수성구 보건소 앞 가장자리 차로를 막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국제보상로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동신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달구벌대로는 신당 내거리에서 성서 나들목까지는 속도 살짝 떨어져서 지나지만 그 외에는 전 구간 양방향으로 소통 원활합니다. 신천동로는 두산교에서 중동교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하지만 중동교 지나면서부터는 교통흐름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작업 구간 있습니다. 동김천 나들목 부근 188.6km 지점부터 191km 지점까지 3차로에서 비탈면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입니다. 칠곡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마음의 여유 갖고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서 대구시도 전담병상을 216개로 더 늘렸습니다. 올겨울 유행은 지난 여름철보다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적지만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더 많다고 하거든요. 경북 지역 환자도 대구로 오고 있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또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